단 13척의 배로 133척의 함대와 맞섰다고 하는 이 장군은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23전 23승을 거두었다고 해요. 벌써 생각나는 장군이 있지 않나요? 오늘은 정말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해군사관학교 3학년생도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여러분께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제독이자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학기 해군 전략 수업에서 로버트 스미스 교수님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장수를 아십니까? 더구나 대부분의 전투에서 열세인 상황에서 싸워 승리를 거둔 제독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영국의 넬슨이나 미국의 존 폴 존스 같은 서양의 영웅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예상치 못한 이름을 말씀하셨죠. 그의 이름은 이순신입니다.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23전 23승을 거둔 조선의 해군 제독이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에 압도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임진왜란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1592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2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조선의 육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수도 한양은 전쟁 발발 19일 만에 함락됐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바다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부임 직후부터 해군력 강화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군사들을 엄격히 훈련시키고 전함을 수리하고 개조했으며 무기를 개발하고 보강했습니다. 특히 그가 설계하고 건조한 거북선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혁신적인 전함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천재성은 단순히 전술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거북선의 설계도를 보여주시며 설명하셨습니다. 그는 뛰어난 과학자이자 기술자였습니다. 거북선의 모든 설계가 과학적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었죠. 철갑으로 덮인 갑판은 적의 화살과 총탄을 막았고 전방위로 설치된 포구는 어떤 방향에서도 공격이 가능했으며 뱃머리의 용머리는 화염방사까지 가능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자 당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지지 못한 최첨단 전함이었습니다. 거북선의 제작 과정은 더욱 놀랍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당시 기술로 철갑선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성공했죠. 특히 거북선의 용두에서 나오는 연막은 화학무기의 초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갑판의 철판 두께까지 정교하게 계산하여 배의 기동성과 방어력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혁신성은 거북선의 세부 설계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교수님은 거북선의 상세 설계도를 보여주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는 당시 조선의 전통 선박인 판옥선의 장점은 살리면서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상부방어 취약성을 완벽하게 보완했습니다. 거북선 갑판의 철판 두께는 적의 화살과 총탄은 막을 수 있으면서도 배의 기동성을 해치지 않는 최적의 수치로 계산되었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거북선의 무기 체계였습니다. 전방위 공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총통의 배치는 현대 전함의 설계 원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심지어 용머리에서 나오는 연막까지 고안했다는 것은 그가 단순한 군사 지휘관이 아닌 뛰어난 과학자이자 기술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교수님은 이순신 장군이 개발한 전술 체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의 하객진 전법은 단순한 진영이 아닙니다. 이는 바다라는 3차원 공간의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한 혁신적인 전술이었죠. 조류의 흐름, 바람의 방향, 지형의 특성까지 모든 자연환경을 전술적 이점으로 활용했습니다. 교수님은 이순신 장군의 전술적 능력을 더욱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산도 대첩에서 그가 구사한 하객진 전법은 해전사에 길이 남을 명작입니다. 이는 하계 날개처럼 양쪽으로 진영을 펼쳐 적을 포위하는 전술인데 이를 해상전에서 완벽하게 구현해낸 것입니다. 판옥선들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적의 함대를 포위했고 집중 포격으로 승리를 거뒀죠. 한산도 대첩에서 보여준 이순신 장군의 전술은 해전사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열정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하객진은 단순히 배를 특정 형태로 배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적을 유인하고 포위하고 각 함선의 화력을 최대한 집중시키는 완벽한 전술 체계였죠. 특히 놀라운 것은 이 전술을 위해 각 함선의 함장들과 수없이 훈련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조선 수군의 모습은 적들에게 큰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순신 장군의 치밀한 정보 수집과 준비였습니다. 그는 전투 전에 항상 정찰병을 보내 적의 동태를 파악했고 바닷길과 조류, 날씨 변화까지 모두 고려했습니다. 심지어 어부들을 첩보원으로 활용해 적의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전도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또한 이순신 장군의 훈련 방식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군사들과 훈련했고 활쏘기와 포쏘기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실전과 같은 모의 전투를 자주 실시하여 군사들의 전투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진정한 위대함은 명량해전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함대와 맞섰습니다. 이것은 인류 해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투였죠. 명량해전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우리 모두를 압도했습니다. 울돌목의 거센 조류는 초당 10노트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조류의 방향이 하루에 4번 바뀐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전술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적선들이 조류에 휘말려 대형이 흐트러졌을 때를 노려 공격을 감행했고 결국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명량해전에서 보여준 이순신 장군의 전술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교수님은 당시의 해도를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울돌목은 마치 병목처럼 좁아지는 지형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곳의 조류가 하루에 4번 바뀌며 특정 시간대에는 초당 10노트가 넘는 급류가 형성된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자연의 힘을 자신의 무기로 활용했죠. 이순신 장군의 전략적 판단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1592년 첫 전투인 옥포해전부터 그의 판단은 완벽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부산에 상륙한 후 파죽지세로 북상하고 있었고 조선 조정은 해군에게 육지전에 참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죠. 교수님은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해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이런 판단은 정확했죠. 수군이 일본군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하자 육지에서 승승장구하던 일본군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투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상세한 전투 기록을 보여주셨습니다. 한산도 대첩에서 그는 일본 수군의 주력 함대를 완벽하게 섬멸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59척의 전함을 잃었고 수천 명의 병사가 전사했습니다. 반면 조선 수군의 피해는 거의 없었죠. 이는 세계 해전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치밀한 전투 준비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 대첩 전에 부하들을 시켜 적진 가까이에서 고기잡이를 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적의 배치와 전력을 정확히 파악했죠. 또한 적이 진지를 구축한 곳의 수심과 조류까지 모두 조사했습니다. 이런 완벽한 정보 수집이 승리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순신 장군의 무기 혁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는 조선의 전통 화포를 개량하여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등 다양한 크기의 함포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무기들의 사정거리입니다. 최대 사정거리가 1000m가 넘었는데 이는 당시 일본 수군의 화력을 크게 앞서는 것이었습니다. 명량해전에서 보여준 그의 전술은 더욱 놀랍습니다. 교수님은 실제 해류 데이터를 보여주셨습니다. 울돌목의 조류는 하루에 4번 바뀌며 최대 초속 11노트까지 올라갑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조류가 가장 빠른 시간을 정확히 계산했고 이때 적선이 조류에 휘말려 대형이 흐트러질 것을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일본 함선들이 조류에 휘말려 충돌하거나 좌초되었고 이것이 대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병사 관리도 특별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순찰을 돌며 병사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난중일기를 보면 아픈 병사가 있으면 직접 약을 지어주고 추운 날에는 자신의 옷을 벗어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전사자가 나오면 직접 제문을 지어 제사를 지내고 유가족을 돌보았습니다. 교수님은 실제 제문의 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병사를 위해 쓴 제문을 보면 각 병사의 이름과 출신, 성격,
용맹한 행적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부하들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투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투 전날 밤새 자신의 13척의 배를 특정 위치에 고정시켰습니다. 닷줄을 이용해 배를 고정하는 이 전술은 급류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포격을 가할 수 있게 해주는 혁신적인 방법이었죠. 적선들이 조류에 휘말려 통제력을 잃는 동안 조선 수군은 안정적인 위치에서 집중 포격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면모였습니다. 전쟁 중에도 매일 일기를 쓰며 자신을 돌아보았고 전사한 병사 하나하나의 이름을 기록하며 슬퍼했습니다. 군량이 부족할 때면 자신의 녹봉을 털어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항상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전투 중에 부하 한 명이 바다에 빠졌는데 이순신 장군은 직접 그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때는 자신의 저녁 식사를 굶어가며 병든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했습니다. 비가 새는 배에서 잠을 자며 썩은 물을 마시면서도 군사들과 함께했다는 난중일기의 기록은 그의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이순신 장군은 적과 싸울 때도 인간적인 면모를 잃지 않았습니다. 항복한 적군을 관대하게 대우했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상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나중에 많은 일본 장수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서 그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전사하는 순간까지도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전투가 불리해질 것을 우려한 탁월한 지휘관의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도서관에서 이순신 장군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의 난중일기를 읽으며 저는 이순신 장군이 단순한 군사 지휘관이 아닌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근에는 이순신 장군의 전술이 현대 해군 전략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의 정보 수집 방식과 기동 전술은 현대 해군 작전의 기본 원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미 해군 전략연구소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현대 해군 작전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이순신 장군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충성으로 나라를 섬기고 정성으로 임금을 받들라. 한 사람의 목숨이 천금과도 같으니 아무리 급해도 신중하게 행동하라. 등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한국의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영웅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제 한국만의 영웅이 아닌 전 세계가 기억하고 배워야 할 위대한 인물입니다. 언젠가 저는 꼭 한국을 방문하여 현충사를 참배하고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경례를 올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순신 장군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한 번 죽어 나라를 구하는 것이 어찌 신하의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 사연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도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정신을 자랑스럽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동까치였습니다.